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도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제였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그 담화 가운데 뭐 25분가량 이제 담화가 있었는데 뭐 4대 개혁을 이제 강조했고 그 중에서도 역시 뭐 노동개혁에 상당히 이제 방점이 찍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부터 좀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시죠. 안영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랄까요? 예. 절박함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8월 25일, 이달 8월 25일이면 정권의 전반기가 넘어갑니다. 2년 반이 지나는 그렇죠. 뭐 산으로 본다면은 등산했다 이제 내려간 그런 예. 형국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특히 이제 한국적인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레임덕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악정권을 본인도 의식할 겁니다. 그렇지만 좀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과제들이 있다. 그 과제들을 내 임기 때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4대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뭐 회견 내내 간절히 호소한다, 절박하다, 예. 우리 공동체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호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자들의 뭐 질의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거 아니냐는 그건 지적, 저도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절박감,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 이야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절박함이 묻어났다고 예. 하셨는데. 집권이 이제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예. 대통령 입장에서 절박하겠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또 메르스 또 그전에 세월호 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한 데서 힘들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만큼 컸는데 지금 지지율 한 32%대 이 정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답답하겠죠.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금융개혁, 뭐 공공부문 개혁 다 새로운 것 하나 없이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하셨거든요. 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네. 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이번 담화에서도 예외 없이 박근혜식 일방소통, 오죽했으면 불통 담화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동아일보 사설에서조차 이 4대 개혁 내용을 읽고 나서 읽은 이 대통령 담화, 국민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예. 국민들도 또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우려한 그런 담화였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과연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린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린다 하면은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노동계 정부 협상을 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를 제시했더라면은 많은 또 언론이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 지시하는 거냐, 네. 모든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대통령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협상의 문제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문제. 그래서 이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일들은 그 단계에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예. 문제는 예.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실무적으로 해나갈 일들은 당연히 해나가야죠. 문제는 이 4대 이 개혁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최소한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간격이 그만큼 멀다는 것이죠. 지금 네. 이번에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문제는 담화가 이제- 특징적인 네. 것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간에 이제 뭐 대통령 담화라는 것이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대 개혁에 집중을 네.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 개혁을 이제 강조를 했고 노동 개혁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정년 연장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임금을 좀 양보를 하고 기득권층이 그 양보한 그 임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구체적인 그 안도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는요. 평가하시는지. 이 그 정년이 이제 내년에 300대 기업까지 3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예.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2014년에 거의 여당의 이 그 단독 주제로 이렇게 통과됐는데 그 정년 연장법을 스스로 공약해서 그들이 실천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아직 시행도 되기 전부터 기득권층으로 몰아붙여서 임금 피크제 하자. 예. 그래서 아버지 일자리 나눠서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내줘서 아들 딸들 일자리 주라. 예. 일자리 내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예. 참 이제는 이 동서간의 분열도 안타까운데 대통령께서 통합으로 이끌어 가시지는 못할 망정 이 그 기성층과 이 청년층까지 이렇게 세대 간의 이 갈등까지 조장하는 이 모습 참 이 안타깝고 국민들도 언론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죠. 여야의 반응도 참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 두 문제는 분의 반응도 좀 극명하게 어려운 엇갈리네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정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예. 젊은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정년 58세 너무 빠르지요. 네. 선진국 이미 65세입니다. 이건 늘리는 건 세계화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일자를 뺏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의 현재 이분들이 정년 연장과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정된 일자를 더 젊은 층을 새로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더 가지고 이분들이 임금을 최대한 축소시킨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일자리 창출의 무게를 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들 나가라는 일자리를 뺏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참 딜레마입니다. 아니 경제가 잘 되고 모든 게 좋게 한다면 정년도 한 70세까지 연장해주고 예. 또 월급도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타협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일자리 문제를 놓고 노년층, 그것도 젊은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원기 활발한 힘 있는 또 그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주겠다고. 이 문제는 사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임금 피크제는 어느 전문가라도 이야기를 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문제다. 단 기업이 과연 임금 피크제를 했을 때 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 피크제를 비난할 수 있어도 예. 대통령이 지금 의지로서 자, 임금 피크제하고 젊은 세대와 난세가 같이 상생하자 이거에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따라줘야죠. 기업들이 뭐 일부 민간 기업들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그렇죠. 하고 이제 있는 임금 것 같은데요. 피크제를 한 예.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업들이 연결될지는 아직은 그렇죠. 조금 임금 좀 피크제를 하면서 노인층한테 그러니까 장년층한테 임금 덜 주는 대신 일자리 창출 안 한다. 그럼 예. 기업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부분에 대한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정년을 연장했고 그랬으면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당연히 지금 노령화 사회 되면서 또 그만큼 젊어졌지 않습니까? 일자리들을 이 마련해서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켜서 정년 연장했는데 예. 시행되기 전에 그들을 마치 기득권처럼 기득권층처럼 이 몰아붙여서 내놔라. 임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임금 피크제는 합의에 따라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갈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그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생긴 현재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을 공공부문에서조차도 만들어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금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70% 이상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불과 한 6, 7개의 공공기관만이 그것도 아주 적은 숫자에 예. 고용만 했는데 마치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치 임금 피켓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다인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면서 이 기득권층이라고 몰아붙이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 또 구체적 이 방안들을 알겠습니다. 만들어내면서 하는 네. 것을 그 누가 뭐라 문제는요. 그러겠습니까?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가 예산이 많고 경제가 잘 되면은 노인층 임금 70% 80% 줄 이유가 없어요. 120% 더 줬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분들 기득권층으로 몰아붙인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임금 피크제 해놓고 왜 시임사를 뽑지 않느냐? 공공기관 세금을 유지되는 겁니다. 시임사원 뽑는 순간 지금 공공기관들 부채 많고 경영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기관들 또 시임사원 뽑아서 숫자를 만들어요. 하세요. 지금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 누가 세금 더 내라고 합니까? 임금 예. 피켓에서 아니, 청년일자리 아니, 만든다 맞아. 그래서 지금 당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 지금 갖고 계시면 이 어떻게 문제를 합니까? 한마디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고 이 문제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되면은 객관적으로 잠깐만요. 합리적으로 이게 가야 뭐 되는 지금 거예요. 앞에 세금 말씀 반대를 가지고 사실 지금 말씀 예, 예, 그렇게 예. 달리하시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사실 노동개혁 협로가 예상된다는 거 두 분의 토론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이제 1년 2개월 만에 취임 4번째 담화를 했는데 이 청와대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이 시점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모두 발언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8월 25일 임기의 반환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점만은 국민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4대 개혁이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일단 한 번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넘어갔기 예. 때문에 마지막 과제 한번 해보시던 대통령의 의지와 또 공직자들 또 국민들에게 한번 이게 우리 사회의 앞으로 2년 반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의 마지막 과제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본인의 절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 또 그렇게 해서 경제를 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시스템을 바꿔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수 있는 그 바람은 왜 대통령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예. 필요한 일이었죠. 문제는 모두가 다 걱정을 하듯이 그런 것이죠. 노동개혁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안 의원님하고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이리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시하고 훈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각 부문별로 또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국민대로 세대 간에 얼마나 많은 이 토론과 또 소통 서로 합의가 필요한 이 일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계시는지 예. 그게 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 자칫하면 지금 내년 총선이고 또 계속 선거로 이어지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이 노동개혁이라는 어려운 이 과제를 내놓고 예. 문제는 이 노동개혁이 안 돼서 경제가 안 된다. 이 노동개혁이 안 된 이유는 야당과 노동계 때문이다. 이 예. 프레임에 가둬놓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이제 대통령이 이 이번 발표한 다음에 김대현 현재 노사정위원장의 노사정위원장, 예.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직접 전화를 설득을 예. 했답니다. 설득해서 복귀를 했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추진해가는 예.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지시 후인 게 물론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번 담화마저도 굉장히 무슨 지시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과 절박함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사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13일에 국무회의 열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제인 사면은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저도 예. 언론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만 누가 사면 된다 안 된다 보도 나온 걸 비춰볼 때 예. 경제인 사명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얼갑을 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면은 절대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당선자 예. 시절에도 전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도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도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네. 뭐 그 취지에 맞게 예. 불편부당하지 않게 네. 그렇게 그런 사면이 경제인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면하는 그 목적이 이제 뭐 사기 진작, 경제 살리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는 건데 좀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워낙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써보겠다는 것이죠. 사실 사면권 자체는 과거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예. 군왕이 행사하는 것을 왕이 예.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의 권한인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서 왈가왈부보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아주 정무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 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절박함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움이 되든가요? 사면하고. 어쨌든 늘 사면 있을 때마다 예. 경제인 이 사면을 제일 앞장 세우지요. 예. 그때마다 우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지금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조차도 경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나 이 기왕 하기로 한 대통합 사면이라고 하니 예. 그 경제도 살리고 또 국민 통합에도 일조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사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예.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야의 뭐 대치정국 이 폭염정국 속에 좀 시원한 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소식은 들리질 않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사실 국회의원들 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현재 정개특위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예. 정개특위에서 하루빨리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13일까지 해야 그렇죠. 된다면서요. 야당의 그 권혁별 비례대표제니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냐 하면서 예. 이 문제에 관한 주제가 사실 국회의원들 머리에 가장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들입니다. 노동개혁 예. 이런 문제. 국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어쩌면은 선거 문제만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단 선거 문제는 사실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룰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주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국회 본연의 일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이거든요. 예. 국회도 역시 저렇게 시끄럽게 늘 시끄럽다고 합니다만은 책임 주체인 여당이 좀 더 그 책임감 있게 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정치고 또 국정 운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세가 좀 아쉽고요. 지금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예. 둘째 또 그보다도 어쩌면 더 절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천을 문제? 어떻게 예. 할 것인지, 즉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권혁별 비례대표 하자니까 피해 나가서 예.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도사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또 그거를 마치 좀 약간 돌아서서 국민 경선제 하겠다. 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국민 예. 경선제는 이미 2002년 예.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입니다만 이미 국민 경선제 실시했고 지금 예. 공천제 아닌가요, 표현? 예, 그런데 그 그러니까 경선제가 공천제입니다. 그리고 아니, 총선도 완전히 총선도 틀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 이 경선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국민 예. 경선제는 국민과 당원이 50% 이렇게 의사를 반영해서 공천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새누리당에게는 생소한 제도일지 모르지만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미 17대 때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아니, 저희 당에서 네. 전혀 새롭지 않고 새로운 이미 게 당내 아닙니다. 경선, 당내 경선제의 일환입니다. 국민 그렇죠. 이른바 경선이라는 것은 저희 당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일부 다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조작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내에서 조작인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공천 제도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모든 공천을 국민이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비당원 상관이 없이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똑같이 투표소에 와서 어느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공천권을 국민에게 내려놓는 것이죠. 예. 과거 야당에서 해왔던 국민 경선제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요. 그건 이제 당원 비율 얼마, 국민 얼마.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도 국민 여론조사 50% 무슨 뭐 당원 50%에서 이미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정말 공천이야말로 만악의 근본입니다. 공천 제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못 내고 권력자에 줄 서고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하는 건데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천 내려놓는다면 그런 일을 많이 없앨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 공천제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한 것이죠. 네. 원래부터 이제 강조한 게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 그거를 이제 맞받아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빅딜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해 내는 상태고 그 권역별 좀 접점이 좀 권역별 찾아지나요?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제 뽑느냐를 어떻게 뽑느냐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중앙당에서 이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뭐 지금 5개 권역, 7개 권역 뭐 권역은 나눌 수 구역을 있겠습니다만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정당별 그렇게 득표에 하자는 따라 것이거든요. 나누자,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 쓰는 제도라고 하면은 독일에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합니다. 독일도 지역 간의 이 갈등 대립이 심한 지역이어서 과거에 콜 수상 같은 분들은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이 당선돼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제도가 현재 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결국 비례대표 공천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이 통합의 이 문제, 이 동서 갈등의 문제, 지역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렇다면은 차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서로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고 김무성 대표는 무조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만 하고 계시죠.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가. 가치로 빠진다고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우리 정치 제도를 확 바꾸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당의 공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레벨이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는 우리 대한민국 과연 다당제로 갈 것인가 양당제로 갈 것인가 이 문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인가. OECD 국가 가운데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존폐 문제가 고민해서 큰 틀에서 볼 문제지 이 정당 간 이해 문제 때문에 주고받는 차원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다른 게 전혀 다른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구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거든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당내 경선제도 일부일 뿐입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내 경선 제도인데 비례대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비례대표는 김무성 대표 비례대표는 큰 고민 아닙니까? 정당 명부식 문제는 마찬가지죠. 정치 제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역구는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비례대표는 정치학에서 전 다른 문제입니다. 하자는 거거든요. 네,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이 선거룰과 관련해서도 아주 험난 안양환 전 되고 의원, 있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